적은 인원으로요 엄청난 진보적인 어떤 성능 개선을 확 이뤄낸 거죠. 네. 그러니까 실무에서 써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실무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돈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출이 확 뛰어오른 거고요. 네네. 서비스 제공 기업은 결국 승패가 결정이 될 거고 네. 그 닷컴 버블 때처럼 꺼지는 기업과 살아남는 기업이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보고요. 네, 최재분 교수님과 2부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 지금 산업은 AI 또 데이터 센터 이렇게 귀결되는 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AI 시장에서 GPT, 이제 오픈 AI 다음으로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침공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 사태로 인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엔트로픽입니다. 네. 엔트로픽이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기업 가치가 수조 원으로 갑자기 뛰었다라고 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제 엔트로픽에서 만든 게 이제 클로드잖아요. 클로드를 엄청 잘 쓰고 있지는 않은 편인데 네. 엔트로픽이 요즘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네. 사람들이 네. 챗 GPT도 써보고 제미나이도 써보고 뭐 이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이거 재밌긴 잘 쓴다. 네. 그런데 돈을 버는 데에는 별로 효과를 본 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클로드가 새로운 그 버전을 내놓으면서 네, 네. 코워크라는 걸 내놨어요. 그렇죠. 네, 네. 이 코워크가 법률, 회계, 금융, 마케팅 이런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한 겁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AI가 AI를 프로그래밍하게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요 엄청난 진보적인 어떤 그 성능 개선을 확 이뤄낸 거죠. 네. 그러니까 실무에서 써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네. 실무에서 써봤더니 야 이건 뭐 지금까지 우리가 돈 내고 쓰던 모든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데 네. 이런 게 검증이 된 거죠. 네, 네. 특히 어느 분야냐 코딩입니다. 코딩은 지금까지 뭐 도움이 되긴 했는데 네네. 야 이거 수정하자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잘 나온 거 놔두고 또 막 엉뚱하게 수정을 하거나 뭐 이런 그렇죠, 분야가 그렇죠. 되게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그래머의 맥락을 이해해서 프로그래머가 아주 자기 관점에서 쉽게 고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어려워하던 부분까지 다 해결해주는 네.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개발자들은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엄청 뛰어나죠. 네. 그 전파의 속도가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쓰면 진짜 압도적이야 하는 네. 게 소문이 확 나면서 이 실무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돈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출이 확 뛰어오른 거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벤치마킹 테스트를 해봤더니 챗 GPT나 또는 제미나이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걸로 평가가 돼서 여러모로 하여간 각광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전쟁에서 쓰인다거나 뭐 이런 이유가 신뢰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들이 네. 많이 이제 줄었다. 개선이 되었다. 네네. 이래서 심지어는 사스 대표 기업들 소프트웨어로 뭐 세무 관리해드립니다, 네네. 뭐 금융 고객 관리. 관리해드립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드립니다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주가가 폭락하는 그렇죠. 그런 사태를 겪게 된 것도 네네. 이게 성능이 월등하게 뛰어나서 그리고 실무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있다는 걸 입증해서 그런 포커스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만 기존의 AI 에이전트들이랑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가요?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부분 또 있나요? 기업 자체로 보면요. 네. 기업 자체로 보면 인원은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자기네들도 일할 때 지네들이 개발한 AI를 써서 그렇죠. 코딩을 했는데 그 완성도가 높다니까 기업으로만 보면 야, 쟤는 적은 인원으로 빅테크를 이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가 올라간 거고요. 네네. 매출이 올라간 거는 네. 작년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돈은 누가 벌 거야? 그래서 뭐 챗 GPT가 우린 광고를 어떻게 해볼게, 네네네. 제미나이도 뭐를 해볼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는 실무네. 실무는 돈을 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무에서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했다는 게 이 엔트로픽의 어떤 굉장히 큰 매력도 상승의 원인이 아닐까 네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거를 미군이 군대 출동해서 네. 활용을 했잖아요. 했다니까, 이번 네. 뭐 이란 전쟁도 그렇고 네. 베네수엘라 때도 그렇고 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쓰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실무에서 썼을 때 그 성능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요새 왜 학벌주의를 벗어난 실력주의가 네. 등장하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거에 약간 아이콘 같은 기업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잠깐 미국 얘기, 트럼프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국방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네, 기사가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갈등을 왜 빚고 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이요. 네. 엔트로픽이 이제 오픈 AI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스타트업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초기에 선언한 게 있어요. 헌법적 AI다. 절대 안 하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인간을 살상하게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자율살상 무기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AI가 타겟을 결정하고 이 네. 공격을 감행하는 예. 그 무기에는 절대 AI 쓰면 안 된다. 네네. 또 하나가 뭐냐면 국민 감시에 쓰면 안 된다. 네. 예, 독재자가 네네네. 주민을 감시하는데 이건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두 개의 그 레드라인이라 그래요. 네. 엔트로픽은 그걸 고수하고 싶은데 네. 전쟁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전쟁 상황이 됐으면 야 무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네. 또 우리가 국민이 지금 테러 위협을 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위험한 상황이 됐으면 국민의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제한을 두지 말아라. 우리 클로드 쓴다. 국방부도 네. 쓰고 CI도 쓰는데 그런 제한은 안 돼. 근데 엔트로픽이 뭐라 그러냐. No. 그건 꼭 지켜야 돼. 이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 갈등이 생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열받아서 얘네 거 쓰지 마. 지금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2월 27일 날 쓰지 말라 그랬고요. 네. 그 유예기간인데 이번 전쟁 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역설적으로는 얘네 거 안 쓰고는 못할 정도로 좋은가 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준 거기도 하고 지금 그 갈등은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사실 많은 기업, 왜 구글도 Don't be evil. 네. 악마가 되지 말자라는 구호를 항상 지키려고 하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가적 안보가 위험이 닥쳤을 때 과연 그 레드라인을 지킬 거냐. 예를 들어 중국이 전투 로봇 AI에서 딱 무장시키고 드론 무장해서 100만 대씩 밀려온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AI를 쓰면 안 돼.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인데. 미국도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 갈등이 지금 엔트로픽과 트럼프의 갈등.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 그랬냐.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저거는 적대 기업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하는 기업이다라고까지 이제 발언의 수위를 높인 적도 있죠. 앞으로 어쨌든 둘이 그 접점을 찾아가는데 또 요때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오픈 AI가 할게 그러고 또 끼어들어가고 뭐 하여간 이런 일들이 지금 좀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엔트로픽도 좀 복잡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서 정부가 요거까지 쓰셔도 되고 요거는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쪽에서도 경쟁이 엄청날 것 같아요. 생존 경쟁이. 그럼요. 네. 사실 인류 문명 관점에서 보면요. 뭐 다른 거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고 다 있지만 전쟁이 발생하면 생존 욕구가 1번이겠죠. 1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기술 안 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이 훨씬 중요하다. 당장 어떤 나라가 미국 본토를 타격한다라고 하면 그럼요. 당연히 그러겠네요. 테러의 위협이 급증하고 뭐 테러로 인해서 뭐 9.11 같은 사태가 한 번 더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대규모 폭발이 뭐 뉴욕에서 일어났다. 뭐 또 이런다 그러면 완전히 또 다 뒤집어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군요.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 가치들도 그렇고 뭐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기업들 AI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지는 못하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짜 거품일까? 지금 이 기업 가치가 실제로 맞는 건가? 그리고 닷컴 버블 때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네. 그 의견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주식들은 그래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쪽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걸 활용해서 만드는 기업들이 그럼 과연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캐펙스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돈을 진짜 벌 것이냐. 거품인가 실체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반도체 기업, 네. 발전 기업, 데이터 센터 네. 관련된 기업은 이건 거품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확실하게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치킨 게임이든 뭐든 네. 안 하는 국가, 안 하는 기업은 가는 겁니다. 네. 누가 이길지는 모르죠. 네. 우리가 옛날에 과연 뭐 구글이 이길까, 아니면 야후가 이길까, 뭐 이런 네. 얘기 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분명히 쓰러질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잘 보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픈 AI는 쟤네들은 돈을 좀 못 벌고 있는데 반면 네. 뭐 페이스북도 광고에선 벌고 있지만 플랫폼에서는 조금 이제 틱톡이나 이런 거에 슬슬 밀리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실제로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왜 인재 유치하면서 무려 20조나 썼잖아요. 네. 20조를 써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쓸 때냐 그랬더니 저커버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봐야 우리 회사 지분의 1%가 안 된다. 시총이 2,000조 넘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승패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은 결국 승패가 결정이 될 거고 거기서는 버블처럼 그 닷컴 버블 때처럼 꺼지는 기업과 살아남는 기업이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하드웨어적인 측면 또 피지컬 AI가 하는 측면 전기를 공급하고 데이터를 공급하고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면서 상당 기간 동안 굉장히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미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이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좀 호황을 누릴 것 같고 네. AI 기업들은 아마 승패가 결정날 것 같은데 한 기간이 언제 정도 지나면 대략 윤곽이 좀 보일까요? 글쎄요. 그걸 예상하기는 네. 뭐 쉽지 않지만 우리가 95년부터 인터넷 버블이 터져서 네. 2000년에 뻥 하고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놀랍게도 실제 실용화되는 스마트폰이 나온 연도는 2007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그거 그때를 감안하면 좀 빨리 승부가 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그때처럼 80%의 인터넷 기업이 사라질 만큼의 충격적인 일은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미나이가 이길 거냐, 챗 GPT가 이길 거냐, 뭐 이런 네. 정도, 클로드가 이길 네. 거냐 정도지. 인터넷 기업 그때는 왜 그랬냐면 우리 인터넷 다 된다 그랬는데 네. 인프라도 안 깔렸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건 약간 폰지 사기 같은 거였고 지금은 이미 인터넷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어떤 것들이 실현되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업이 폭망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규모는 작지만 네네. 진짜 망하는 기업과 흥하는 기업의 이 차이가 한 3년 이내에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이에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저는 소브린 AI 하고 네. 역량 쌓고 네.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이제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년에 100조, 200조 뭐 합하면 한 400조까지 영업이익 네. 날 수 있다. 이게 사실 생각하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네. 이 돈으로 미래를 위한 아주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사실 메타 같은 경우 막 1,000억, 2,000억 주고 3,000억 주고 인재들을 막 스카우트했잖아요. 네, 그쵸, 우리나라 문화상 그건 못해요. 네. 그럼 세계적인 천재들을 끌어오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네. 대신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다 함께 레벨업하는 거. 우리가 디지털 문명 전체를 이 전체 전환에 있어서 국민 전체가 레벨업이 되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온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말을 합니다. 반도체 왜 일본보다 한국이 잘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반도체는 물리와 화학 그 기초과학의 네. 정수배기를 실용화한 거잖아요. 네. 그럼 물리화학의 정수배기 노벨상이네. 네. 대한민국 노벨상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일본보다 훨씬 더 정밀한 반도체 공정을 만들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게 이 대한민국이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 전체가 한꺼번에 레벨업하는 거를 굉장히 즐겨하는 그런 DNA가 네. 있어서 그렇다고 봐요. 일본은요. 왜 오타쿠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잡았으면 그거나 시켜. 네. 왜 자꾸 시키지 마. 나는 이익이 안 나도 좋으니 난 네. 이것만 할게. 이런 정신으로는 레벨업 같이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대기업이 시키고 돈 주고 지시하고 이게 한계가 있다는 속도에서 반면 우리는 야 이게 목표야. 너는 이거, 넌 이거, 넌 이거 맡아가지고 각자 모듈화 해서 딱 하자. 그랬을 때 이 제조업의 혁신, 디지털 전환이 다 일어난 거예요. 오죽하면 다보스 포럼에서 팔란티어가 HD 현대처럼 디지털화가 잘 된 기업을 본 적이 없다. 조선소인데. 조선소인데도. 그죠? 네. 이런 게 생각해보면, 아니, 조선소에 뭐 1,000억, 2,000억 주고 인재가 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반 대한민국 국민도 열심히 공부하면, 야, 디지털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네. 이렇게 해서 실전에 힘을 길러보자. 네. 했던 것들이 다 지금 와서 저력이 돼서 우리가 망할 거라 그러던 조선, 그렇죠.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던 반도체, 네. 뭐 자동차, 디지털 이런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정착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 때문에 잘 됐는지를 모르고 있을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민주화를 해서 선진국이 됐다 그래요. 근데 민주화를 했다고 반도체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조선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30년간 뭘 잘했을까? 그 선상에서 우리 국민, 그 사실 명확한 거는요. 3천만 명의 국민이 다 잘한 거예요. 안 그러고는 제조업은 클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요만한 네. 부품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는 네, 거니까. 레벨업을 해야 네.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3천만의 국민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던 게 결국 저력이 돼서 이런 상태를 만든 게 아닐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네, 보고 네. 그 역량으로 본다 그러면 AI 공부를 국민 전체가 강제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레벨업하면 그럼 뭐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스탠포드 박사급의 비서가 나한테 매일매일 지식교육을 시켜준다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너무 나쁠 게 하나도 네. 없는 거니까. 그렇게 레벨업하면 AI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도 감안해 본다 네. 그러면 굉장히 미래 전망이 좋지 않을까. 소버린 AI도 중요하고 물리적으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가 좀 AI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교육받는 거에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중에 AI가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사람은 뭘 할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쪽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 네. 그 고민을 많이 네, 하겠죠. 네. 4C라 그럽니다. 하나는 critical thinking, 네. 비판적 사고. 네. AI가 뭐 얘를 못하는 많이 경험해 보면 얘 문제점은 뭐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creative thinking, 이게 두 번째 C예요. 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 젠슨왕도 자기 혼자 못하겠으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네. 손잡고 하자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게 세상에 없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을 확신을 주고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죠. 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화성에 간다는데도 왠지 사람들이 쟤는 할 것 같아. 네. 무슨 뭐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서 그런 설득의 능력. 이거 AI가 못하는 거고요. 마지막이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네. 콜라보레이션 협력이잖아요. 젠슨황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것만 할 거야. 그래서는 절대 협력이 안 되죠. 그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그걸 보호해주고 서로 내가 집중에 갖고 있는 지식도 습득할 수 있어야 네. 되는데 그게 AI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커요. 저는 평생 반도체는 몰랐지만 지금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또 많은 전문가들의 또 지원 AI의 서포트를 통해서 아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변해 가는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거기에 접목시켜 줄 수 있겠죠. 이게 콜라보레이션의 기반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AI 서포트를 받아서 이 4C, 크리티컬 싱킹, 네. 크리에이티브,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 콜라보레이션 할 수 네. 있으면 이건 AI가 들어올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될 거다. 이게 지금 교육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개인한테도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저도 그 생각입니다. 역시. 구독과 좋아요의 세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최재분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